안녕하십니까. 적폐청산과 정치의 수질 개선을 위한 박주민의 정수기 진행을 맡은 박주민입니다. 오늘도 적폐 온상이라고 할 수 있죠. MB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MB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이 있으신데요.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4대강이에요. 이 4대강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사업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특히 이 사업 때문에 4대강은 녹조 라떼다 뭐 이렇게 불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도 참 답답한데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돈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참 이게 답답한 문제인데요. 이상돈 의원님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리스트에 오르셨다고 해서 최근에 참고인 조사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시 교수셨는데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건 4대강에 반대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것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그거 외에도 제가 MBC PD 수첩 기소하는데 그 기소 까면 안 된다. 뭐 이런 된다? 칼럼도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일 큰 게 역시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당시 행정소송도 하시면서 4대강 사업 반대하기도 했는데 후에 뭐 국정원이 좀 움직였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것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고요. 그 국민소송 제기한 건 2009년 한 10월, 11월이고 네. 제가 좀 피부로 느낀 것은 원세훈이가 국정원장 들어오고 나서 저 개인 블로그 사이트가 아주 지저분한 욕지거리가 많이 올라오고 또 무슨 기사 같은데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연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원세훈이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대학 동기잖아요. 대학 동기고 원세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저것이 국정원장 되면은 저 네. 틀림없이 정권 안보라고 해서 온갖 짓을 다 할 것이다. 네, 확신을 했고 그리고 우리 가까운 대학 동기한테 내가 야 봐라 원세훈이 틀림없이 감옥 간다. 이제 장담을 했죠.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최근에 저 깜짝 놀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었고 거기서 민간인 사찰을 대대적으로 했다는 것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처벌도 받았었는데 네.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를 위한 제안을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이 공직윤리지원실에서 민간 사찰을 했던 것이 2012년 4.12 총선을 며칠 앞두고 KBS 특종으로 터뜨렸죠. 터졌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좀 유야무야했는데 그때 전 어디까지나 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손속히 진행하는 거기 가서 그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 사퇴해야 된다. 그 폭탄 선언을 해서 네. 그걸로 그 논란은 수고들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은 그거와 무관하게 총선에서 승리를 했죠. 네. 하여튼 보니까 원세훈이라는 분이 진짜 이 법을 어기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참 광범위한 것 같아요. 국정원 또 총리실 산해 그거 등등등. 김종술 기자님은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의 변화를 매일 관찰하고 계시고 그래서 별명이 뭐 금강 요정이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김 기자님 MB 때문에 가산을 탕진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당시 지역에서 백제신문 네. 그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4대강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안 좋다 보니까 뭐 시내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까지 강으로 불러서 정화활동이라는 목적으로 불러서 4대강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기사를 썼더니 시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 왜 나라에서 하는 국책사업을 당신이 지역신문이 반대를 하느냐. 네. 그 다음날 다시 또 민방위 교육장에서 성인들 상대로 4대강 홍보를 하고 다시 또 썼더니 지역의 광고 업체에서 계속해서 협박 전화가 오고 결국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지고 같이 있는 직원들도 대표님 4대강 뭐하게 그런 걸 해서 신문사 말아먹을 일이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날부로 광고국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신문이 정상적으로 발행이 안 되고 한 1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저로서는 좀 홀가분했어요. 직원들 급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가던 게 저 혼자 쓰는 비용만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뭐 시민 기자로 등록돼 있던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홀가분 하시겠네요. 직원. 근데 그것도 말단에서 벌린 일이 아니고 다 그 위에서 지시한 것 겁니다.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 경찰서 정보과에서 매일 나와서 상주하다시피 했었는데요. 그 직원들 얘기가 국정원,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공주경찰서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당신 이야기 계속 나온다. 그만해라 할 정도로 계속 협박을 해왔죠. 네. 아니 뭐 보니까 국정원이 4대강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이 수시로 등장해요. 네, 4대강에 대해서 홍보해라,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실제로 그래서 4대강에 반대하는 교수분들 성향을 사찰했다는 의혹 보도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접촉을 해가지고 막 설득하려고 시도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 원세훈 지시강조 말씀 보면 4대강 사업의 컨트롤 타워예요. 장마 뭐 오기 전에 뭐 공사 빨리 끝내도록 뭐 독려하라. 뭐 국정원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왜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4대강 사업에 목을 맸느냐. 원래 그 대운하 그렇죠. 대운하 공약했었죠. 그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서 그것도 그야말로 헛전 많은 거 억지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구 여권에서도 이 당선돼서는 이 대운하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다. 뭐 설마 그거 하겠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촛불시기 때문에 운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2007년 대선 그리고 그 앞선 그 한나라당 경선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경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그리고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이제 경선 후보는 뭐 돈도 없거니와 자발적인 지지자들로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대표가 패배하게 된 것은 아마 그 자금력 또 큰 원인이라고 박근혜 지지층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처음에 운하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촛불 시위가 있으니까 운하를 포기하고 홍수 조절이라든지 가뭄 대비를 위한 4대강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업 목적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속내는 이거? 건설업계에 일당을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가로 보고 많이 통설이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당시 현대건설의 주관사료에서 이미 대운하 기획단 같은 게 있었다고 그러죠. 촛불시위 때 해체했다가 다시 부활시켰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 뭐 어차피 설이긴 설이지만 정리해 보면 경선과 대선 과정에 생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누수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수를 대비하거나 물을 축적해 놓으려는 게 아니라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생긴 경제적 누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됐었고 밀어붙여야 됐었던 건 사업으로 보여진다. 그런 사정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으로 대체로 추측을 한다. 그렇군요. 자, 4대강 공사 진짜 그래서 그런지 4년 만에 뚝딱 끝났거든요. 이 청계천 복원하는데도 한 2, 3년 걸렸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던가요? 막 제대로 좀 진행이 됐나요? 공사가 거의 24시간 진행이 됐거든요. 24시간. 네, 야간에 불을 켜고. 그리고 뭐 사고도 많았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공주보에 가면은 CCTV가 있는데 당시 그 CCTV가 청와대에서 관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일 그리고 하나 못 하나. 네, 그리고 가끔 공사가 중단되면 바로 현장에 전화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 왜 그쪽 일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너무 급하게 서둘렀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공주보 같은 경우는 차량이 다니는데 준공하자마자 겨울에 시멘트 탓을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손으로 만져도 과자 부스러기처럼 막 와르르 부서져 내렸으니까. 그 정도로 부실 시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마다 이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도 올 4월까지 보강공사를 했고, 공주보뿐만이 아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세정보 같은 경우는
16개 보 중에 최첨단 가동보라고 네. 자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빨리 시작해서 가장 먼저 끝났다라고 해서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국가로부터 훈포장까지 받아요. 나머지 하자보수 기간이 5년, 10년인데 새 정부만 3년으로 줄여져요. 근데 16개 보 중에 유일하게 수문이 열리는 곳이 새 정부예요. 왜? 거기는 전도식 가동보인데 처음에 준공 이후에 수문을 열려고 했는데 수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토사가 쌓여서. 그래서 한겨울에 잠수부가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그 청소를 하고 수문을 열고 작년에 4번 열렸어요. 4번 공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올해 벌써 3번째 수문이 열리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 식인 거죠. 너무 그러니까 수문 열려면 매번 잠수부가 들어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새 정부는 올해도 완전 개방을 해야만이 청소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잠수부들이 했던 얘기가 여기 내 평생 직장이다. 그 얘기했던 잠수부가 잘렸죠. 야, 짜증나네요. 이게 뭐 그냥 잘 설비가 되고 잘 설치가 돼서 자동적으로 탁 스위치 열리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딱 들어가서 다 청소를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해서 감사 결과도 부실 시공이 굉장히 많다고 나왔어요. 2번째 감사 때. 근데 이제 당시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결국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건데 자신들이 만든 자료로 자신들의 과오를 덮을 수 없는 거죠. 일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지적됐던 것마저도 다 덮어졌던 게 사실인 거죠. 네, 근데요. 네. 그 4대강 사업은 우리가 부실 시공했다고 해서 부실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완벽하게 시공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계속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돈이 계속 말이에요.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은 처음부터 애당초 해서는 안 된 것이고 인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차라리 부시는 게 나았습니다. 부셔버리게 편하니까. 좀 진짜 튼튼하게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네. 아니 말씀하신 김에 좀 여쭤보겠는데 과거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6년 했습니다. 네. 과거의 하천관리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런 4대강 방식 뭐 전혀 네. 딴 얘기죠. 그리고요 국토부 자체가 그 공사하기 전에도 2000년 뭐 몇 년 초에 이미 4대강 본류는 정비가 대체로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4대강 본류 정비는 이미 대충 이미 끝났다. 끝났다 그랬고 이제는 좀 작은 하천들 보면은 지류, 뭐 지천들. 건천화되어 있으니까 뭐 돌멩이가 쌓여서 물이 안 흐르게 되고 그리고 홍수나면은 안양천 이런 거 그렇게 했던 거죠. 이건 전부 거짓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라 보면 돼. 4대강에 대해서 전부 논리.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2007년 뭐 이 무렵에 이미 4대강 본류 정비는 끝났다 그랬어요. 끝났고 네. 건천화되어 있는 지류들, 지천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만 네, 좀 그렇죠. 지천 정비가 이제 부족하다 그랬던 거죠. 그 4대강 보면은 저수지 수문 같은 거 잘 돼 있어요. 결국 제가 생각해도 네. 4대강 사업 뭐 흐르는 물에 볼을 막아서 수지를 살리겠다라는 것은 제가 아는 한 현존하는 기술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 뭐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이비 교주와 같은 말을 했던 거고 뭐 학자, 언론, 전문가들이 거기에 부안해서 국민들을 속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흐르는 물을 어항에다 가둬놓고 어항에 있는 물을 계속 개선하겠다. 또는 흐르는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항에 가둬놓겠다. 네. 뭐 비슷한 비유가 될 것 그렇죠. 같은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4대강 보호 건설이 끝나고 나서? 직접 관찰하셨잖아요. 가장 첫 번째 발생했던 게 준공하자마자 2012년도에 물고기 떼죽음이 났었죠. 네. 당시 현장에서는 10일간 그리고 현장에서 공식적인 떼죽음은 13일간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환경부가 10일간이라고 축소했던 거고 덮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 제가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렸던 마리수만 60만 마리 정도예요. 60만 마리 다 세셨어요? 당연히 셌죠. 왜? 참 대단하시다. 제가 매일매일 기사를 썼으니까 이걸 다 세진 않았는데 이 자루로 담아오잖아요. 네. 자루를 헤아리고 그 자루 중에 서너 자루를 풀어서 마리수를 헤아리면 나와요. 평균으로? 예. 그렇게 해서 했던 게 60만 마리 정도.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 그 후에 그 생선 먹을 수 있던가요? 정신과 치료를 잘 못 받으셨대요. 먹어요.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녹조.
녹조가 생겼죠. 바닥에 이제 이 물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뻘이 쌓였던 거죠. 뻘이 쌓이다 보니까 메탄가스가 올라오는 거고, 사급수 실지렁이도 나오는 거고, 큰빛 이끼벌레라고 하는 그 큰빛 이끼벌레도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큰 게 축구공 크기예요. 근데 금강에서 3m 50짜리가 나왔어요. 3m 50이요? 예. 4명이서 들고 나왔어요. 고래 수준인데. 고래. 그리고 이 책상만한 이끼벌레가 나와요. 어. 그 정도로 유속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원님, 그럼 녹조는 진짜 유속하고 가장 관련이 큰가요? 아, 관련이 크죠. 네. 그리고 녹조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건 아니죠. 여름에 푹푹 찌면은 그 대청호 지역에 그 이제 좀 수변 지역 같은 데 있었고, 네. 그 북한강에서는 의암댐 같은 경우에 녹조가 많았고, 그 낙동강 하류에도 본류보다는 가상사리 같은데 물이 좀 안 흐르고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있죠.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한여름에 좀 더울 때 좀 일시적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사대강서 해서 안 된다고 봤지만은 요새 녹조 상황은 이렇게까지 심하려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네. 아니, 왜냐면은 녹조 같은 거 눈에 보이니까 보호 만들고 나서 녹조 확 늘어버리면 정부도 좀 곤란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 그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심하리라고는 좀, 그러니까 지금 그 보통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녹조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살잖아요. 네. 현장에서 보는 거는 녹조라기보다는 남조류 수치가 높아요. 남조류는 결국 독성 물질이잖아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세계적인 조류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했어요. 네. 낙동강, 영산강, 금강.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세계 보건기구 먹는물 기준 낙동강 같은 경우는 360배, 영산강은 240배, 금강은 320배 초과된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남조류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2년도에 물고기 떼죽음이 났을 때도 정부는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 남조류 수치가 그렇게 높아지지만 정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수돗물 정화 기술이 우리나라는 워낙 뛰어나서 다 가능하다. 정화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고 약품 투입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이 수돗물이 아니고 약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약물이라고 그러니까 꼭 좋은 것 같이 들려요.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간. 왜 그러냐면 제가 정부를 사실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 신뢰하지 못한 게 4대강 사업 초기부터 계속해서 속여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2012년도부터 내가 강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강물을 아니,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드시기도 하고. 1년에 5차례, 6차례를 먹어요. 네. 2012년도, 13년도만 해도 먹고 탈이 안 났어요. 물이 2급수였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14년도부터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드시죠. 사시긴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강에 사는 사람들은 절실해요. 알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을 좀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요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3번 했어요. 네. 처음은 2011년 1월인데 이때 좀 기억나시나요? 이 의원님이 단장을 하셨었는데 국민소송단. 아, 그건 제가 이제 네. 국민소송 그때 제가 이제 공동대표를 했죠. 네. 근데 뭐 그 당시 감사원 의미가 없고 그나마 의미가 없었나요? 네, 네. 그나마 조금 의미 있었던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감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당시 그 새누리당 내에서 친일 계열의 정치인들이 네.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나마도 다 없어져 버렸죠. 네. 네. 없던 그러니까 거 돼버렸죠. 첫 번째 감사는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그렇죠. 두 번째 감사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는데 주로 부실 시공에 대한 걸 초점으로 맞춰서 감사를 했는데 부실하다라는 결론은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그 부분도 이제 충분하게 감사 안 됐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세 번째 감사가 이제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이나 또는
불법 행위 없었냐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뭐 큰 것들은 안 나왔던. 처음에 좀 바뀌는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관계되는 건설회사, 관국공사 좀 제안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풀어졌죠. 네. 예. 그래서 지금 4번째 감사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감사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입들을 안 연답니다. 그게 사실 감사도 전혀 믿지 못하는데. 감사원으로 못 믿을 필요가 있다. 왜? 믿지 말 필요가 저 있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당시 참여했던 소장들도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만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부로부터 당시 준설하는데 수중 준설 비용을 받았다. 수중 준설과 육상 준설의 비용이 한 서너 배 차이가 난다. 근데 시간상 밀어붙여야 되니까 정부에서 밀으라고 해서 육상 준설했다. 그것만 해도 감사감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박근혜 정권에서 했을 때도 녹조 문제가 지적됐고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현장에서는 뭐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몰라요. 사실은 이런 문제 얘기도 있어요. 지금 감사원의 핵심 간부들이 예전에 4대강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다시 감사하면서 예전 감사가 잘못됐다. 예전 감사가 부실했다. 얘기하기가 또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감사를 4번째 하는데도 또 제대로 된 감사 결과가 안 나오면 참 답답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유지되면서 있는 문제들은 아직까지 어느 구석에나 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4대강 사업의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승진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이 적폐청산이라면 적폐청산 이런 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하고 핫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4대강. 자, 이게 지금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가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어요. 자, 김 기자님, 금강 보면서 가장 시급한 문제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4대강? 저는 일단 수문 개방부터 해야 된다라고 수문을 생각해요. 열어라. 네. 근데 지난 6월 1일 날 수문 열었잖아요. 개방 열었어요. 네. 열은 걸로 알고 계시죠? 네. 모두가 그게 사기극이라는 거죠. 뭐. 왜?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그 적폐 세력들,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어요. 네. 그리고 다들 4대강 수문 개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수문 개방 아니에요. 저도 다 그렇게 나오는데요? 예. 네. 지금 16개 보 중에 6개가 선정이 됐어요. 금강 네. 같은 경우는 가운데에 있는 공주보가 선정됐어요. 네. 의원님이 더 물은 저보다 잘하실 것 같은데 물은 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류의 수문을 여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 정보를 열면은 효과가 크죠. 네. 그 다음으로 하류예요. 그럼 백제보라는 거죠. 가장 효과가 미비한 것이 공주보예요. 중간보. 근데 그 중간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부유물 제거해라고 수문을 열으라고는 안 했어요. 수질 개선 때문에 열으라고 했는데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이 바닥층의 물을 뽑아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식이냐. 공주보에 위에 있는 보의 수문을 18도로 기울였어요. 그래서 20cm 낮춘 거예요. 이건 개방이 아니죠. 20cm의 수문만 낮춘 거죠. 물 수위를 7m에서 20cm 낮춰봐야 6m 80이에요. 이걸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개방쇼죠. 개방쇼. 그게 4대강 적폐 세력들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영원히 쇼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따르면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상류, 그렇죠. 그다음 하류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그렇죠. 근데 그것도 밑에 있는 바닥층을, 바닥물을 네. 빼는 게 아니라 위에 물. 물을 제거하기 살짝 해놓고 마치 개방한 것처럼 보고하고 언론 홍보했다. 이게 이제 4대강 적폐 세력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아, 의원님, 도대체 왜 이 결정이 이렇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이게? 보기에는 네. 환경부 장관도 이제 새 사람이 들어왔고 네. 또 국토부 장관도 새 사람이죠. 들어왔는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대선 때 물 네. 관리에 통합하겠다 이른바 일원화 공약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이걸 이루기 위해서 4대강 본질적인 문제의 논의를 좀 중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에 좀 이것을 환경부로 몰아넣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루라는 생각이 아니었는가 짐작되는데 저는 그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국회 구성으로 볼 때 그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이미 불가능한다고 봅니다. 추후에 논의하겠다라고 합의는 됐었는데 합의돼서 지금 뭐 사당 저도 이제 위원장에 있는 8인회에서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11월 달 날에 안 되는 걸 판단이 할 거고 저는 그렇게 되면은 사실 물 일원화 통합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길을 아니죠. 가는 네. 조금 편한 길이에요. 목표로 가는. 환경 위주로 좀 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건데 이게 안 되면은 저는 이제 청와대에서 정권 차원에서 국회에 도움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네네. 세게 드라이브를 걸면 진도가 나간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정책 과제를 선정할 때 이 수지를 예전에는 뭐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관리했었는데 환경이란 측면에서 좀 관리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물 관리를 일원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걸 하고 나서 환경부가 그러면 이제 국토부나 과거의 4대강 관련된 부서하고는 단절되는 거죠. 깨끗한 사람들이 이 4대강 문제를 접근하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정책적인 목표는 그렇게 세우고 그게 되면 좋은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좀 더 명확하게 판단이 되면 정부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서 4대강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의 첫 번째 과제는 문을 열어서 물을 흐르게 만들어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금강사정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낙동강도 그렇지만 낙동강은 특히 제 꼭대기부터 좀 굉장히 중요한 결정해야만 된다고 봅니다. 제일 꼭대기부터요? 네, 제 꼭대기가 뭐냐? 그 문제의 영주댐이죠. 영주댐. 그래서 영주댐을 즉각적으로 헐지는 못해도 담수한 것 다 포기하고 그냥 물 흘려보내고 그 위에다가 모래 채취하기 위한 기상천외의 상류댐을 또 하나 세웠어요. 그건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성전부터 물과 모래가 흘러내려가는 것이 제일 첫 순서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상주보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근데 그거는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주보를 해결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건 없애는 거죠. 제 상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경천대니 등등 그 상류가 과거 1급수가 회복이 되면은 구미까지 좋은 물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공무원 노조가 정부의 정책,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반개를 드는 그런 의사표명을 했어요. 무슨 공무원 노조가 자기 노동인권을 지키는 건 모르는데 정책에 관여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반기를 들었죠? 그 반대하는 거죠. 물론 일어나 반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근무부서가 옮겨지거나 뭐 지방 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 아니라 자기들 했던 것은 이제 국토부의 기득권 우리가 했던 방식 이런 것이 아무래도 환경부가 되면 기구가 축소가 됩니다. 권한 줄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가 기강 차원에서 뭔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수자원 관련 연구 개발이나 이런 거 이제는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자원을 빙자해서 먹고 살았던 R&D 마피아 그것부터 정부가 손을 봐야만 됩니다. R&D 마피아. 네, 수자원 마피아죠. 수자원 마피아. 수자원 마피아도 있었군요. 이런 마피아는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에 통합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통합물관리위원회에 4대강 사업에 앞장섰던 찬동인사, 1급 찬동인사가 지금도 들어있어요.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오늘 4대강 순문 개방에 따른 환경부 산하에 제가 있는 금강 쪽에 금강유역 환경청에서 관련해서 오늘 토론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연구 영역하고 또 빌붙어서 먹고 사는 학자들 여전히 많이 이렇게 있죠. 되는 거군요. 정부의 공무원들이 일단 뭔가 잘못한 행위를 했어요. 그럼 이 공무원들이 자기가 잘못한 거를 어떻게든 커버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기하고 같은 편 먹었던 사람들에게 연구 영역을 줘요. 당연하죠. 그러면 너 잘했어라고 면죄부를 연구 영역 결과로 줘요. 이러면서 사실 계속 공생하면서 한다는 거군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는 국회 없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국회 없이 예산 때 다 빼면 돼요. 청와대에서 이번엔 물관리 통합 안 되면은
수자원 그냥 다 없애고 인프라 건설 특별한 경우 무슨 홍수 피해가 긴박한 사역에는 다 예산 다 깎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줘야 돼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건 국회 없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청와대가 그걸 해야 된다고 봐요. 국회 없이 그런 거 하면은 꼭 자한당 이런 분들이 막 그건 국정감사에서 네. 하는 거니까 그건 관계 없지만은 네. 부처 간 통합은 국회법이 통과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네. 거기다가 이제는 목을 맬 필요가 없다. 네. 결국 4대강 사업도 제가 봐서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도 필요하지만 결국 국회에서도 4대강 청문회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대강 청문회요? 예. 제가 4대강 청문회를 2014년도부터 계속 주장해 오고 있는데 4대강 청문회 아니고는 절대 이게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할 걸 하더라도 청문회 열면 좀 더 여론화되고 국민분들이 많이 좀 관심 더 가져주시는 건 있겠는데 그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청문회 하자고요. 저쪽에서는 뭐 지난해 민주당에서 4대강 청문회 논평 나왔었습니다. 네. 그게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낙동강도 가고 한강도 가는데 한강에 식수원 상수도 보호구역 바로 밑에 들어가서 삽을 들고 물속에 들어가서 땅을 팠더니 실지렁이 붉은 깔다가 나왔어요. 당시 정세균 의원이 가서 마셨던 물에 그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가 나왔는데 실지렁이 붉은 깔따구는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4급 수생태 오염 지표정이에요. 그 물을 치수를 못하게 법적으로 딱 막아놨어요. 근데 그거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나가자마자 민주당에서 바로 그 다음날 4대강 청문회 해야 된다. 논평이 나왔는데 근데 당시 최순실 사건 때문에 묻혔죠. 청문회는 뭐 지금 정권이 이렇게 바뀌어도 국회에서 합의를 보지 않으면 일단 어렵고 또 뭐 상임위 예를 들면 환노위에서 좀 무리하게 이제 과반수 의석으로 그냥 할 수 있는데 또 증인 부를 것 같으면 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것도 그거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간에 그 수자원 마피아를 손봐야 된다. 손보다는 건 뭐 감옥 넣으라는 게 아니고 돈을 끊으면 됩니다. 돈을 끊어버리면 돈을 끊어버리면 죽습니다. 살짝 끊으면 그 돈을 먹고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적폐 조사 그래서 왜 4대강 사업을 이렇게 밀어붙였나를 갖다가 국정원 등등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4대강 사업이 왜 시작됐는가를 갖다가 드러내면은 저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또 훅 한번 질문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지금 뭐 MB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라는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아요. 4대강 관련돼서도 MB 조사 필요성이 있을까요? 당연하죠. 그리고요. 뭐 해외자원 개발 30조 그러고 뭐 4대강 사업도 거의 30조를 썼는데 저 해외자원 개발은 30조만 날리면 돈 날리면 끝났는데 이거는 이것이 미친 해악은 30조 갖다 동그라미 2개를 넣어졌지 3개를 붙여졌지 우리가 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100년 이상 우리 후유증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건 차원이 다르다고 보죠. 그래서 이걸 당대에 우리가 정말 이걸 밝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니 바른정당 미온적이면 그냥 내버려 두고 정부를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독자적으로 드라이브를 걸면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수문 개방에 대한 얘기는 좀 많이 해주셨고요. 그거 말고 혹시 뭐 더 해야 될 게 있을까요? 수문 개방 말고? 4대강 적폐 세력 청산. 적폐 세력 청산. 반드시 필요하고요. 적폐 세력 청산. 그리고 지금 정부가 현장을 좀 찾았으면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근혜 정권이 결국 위에서 앉아서 결정했잖아요. 그리고 지시했던 거고 현장에 따랐던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김은경 장관이 9월 말일 날 공주보를 다녀갔어요. 저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었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다녀간지. 강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해왔던 그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호의를 받으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갔단 말이에요. 이젠 바뀌어야죠.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만 보고 갈 게 아니고 강의 진짜 오염원이 뭔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도 좀 듣고 지역의 환경단체의 입장도 듣고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책상에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릴 게 아니고 이제는 내려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건 일단 수질 개선을 위해서
보호를 좀 열어서 물을 흐르게 하는 게 좀 시급하다. 그래 놓고 일을 시작해야죠. 그래 놓고 일을 시작하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게 상류에 있는 보호들은 가급적이면 좀 없애는 식으로 좀 갈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와 동시에 정부 차원에서 그동안 이 4대강 문제를 일으켰던 네. 소위 말하는 그 마피아 관련된 부분 또 적폐라고 부를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MB도 조사될 수도 있고 조사할 필요도 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말씀하셨고 덧붙여서 4대강 문제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뭐 사업자나 공무원 얘기만 듣지 말고 해당하는 강 주변의 주민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쭉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의원님 말씀대로 국회 차원에서 뭐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좀 속도를 내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 김웅현 장관 우리가 판단위에서 좀 발언하는 것도 보고 그러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게 물 통합 관리가 성사되기까지는 좀 말을 좀 많이 아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땐 거기다가 너무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목표를 가는 조금 더 편안한 길인데 그거 안 되면은 원래 있던 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국토부 장관이나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좀 과감하게 이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면 뭐 분리 펄핏이라고 그러나요? 그 어떤 장관이 어떤 상전쟁에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네. 그 과감하게 좀 세게 좀 나갈 필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두 장관한테 좀 확실하게 힘을 좀 실어줘야만 됩니다.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도 그렇게 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이 좀 힘을 실어주면 두 장관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두 장관이 확실하게 움직이면은 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무래도 뭐 말씀하셨던 대로 수자원에 대한 이론적 관리를 하려면 야당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하다 보니까 야당에게 공격적이라고 비춰지는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자제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의원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네. 어차피 협조 안 해준다 걔네들. 네. 협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또 세게 나가야 좀 움찔할 겁니다. 네. 오히려 세게 나가는 게 움찔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이야기들을 쭉 다뤘어요. 그동안에 있었던 4대강의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있었던 정부 시도들의 어떤 문제도 다시 짚어봤고 해결책으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도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4대강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 의원님. 네, 이 4대강 이 문제는 당대는 어렵고 이거 제대로 회복하려면 뭐 한 세기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나요? 오래 걸리죠. 그리고 또 굉장히 조심해야만 됩니다. 특히 뭐 하류보 같은 것을 어떻게 하냐면 참 우리가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 보고 나는 것 이렇게. 하지만 저간에 이 정권에서 과감한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지를 보이는 이 정권이 자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류에부터 손을 보자 말이죠. 네. 제가 올 초에 우리 보수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국을 다녀왔어요. 그 이유가 가까운 뭐 4대강 사례를 보자면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는데 미국을 가게 된 이유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 분들이. 그래서 시애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거기도 댐이 해체되고 있어요. 가장 많은 댐을 보유한 나라가 미국이고 가장 많은 댐이 해체되고 있는 데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왜 해체하는가를 가서 직접 봤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왜 해체하느냐. 근데 미국은 우리하고 좀 다르게 이 강에 댐을 만들 때 전력 생산이라든가 다른 목적을 뚜렷하게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전력회사에서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나서 해체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자나는 당연히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4대강 사업이 지금 유지관리비가 1조 원이 넘게 들어갔다라고 해요. 1년에요? 예. 아니면 1년에. 1년에 1조. 예, 1조. 근데 내 주머니 돈이 아니고 회사 돈이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무도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1년에 1조씩 든다는 얘기를 국민분들이 아시면 가만히 안 계실 텐데요.
1조가 든다라는 얘기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발표됐어요. 그래도 무감각한 거죠.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과일 못 먹는 초등학생들한테 과일 급식을 주자는 건데 1년 예산이 80억이에요. 네. 그걸 반대하시더라고. 근데 1년에 1조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방치했다가는 결국 언젠가는 수문이 열리고 보가 해체되겠지만 결국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강에서 살아가는 생물들, 살아가는 사람들까지도 네. 결국 뭐 20% 30%는 다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여튼 MB는 참 부지런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부지런했는데 참 안 좋은 일 쪽으로 많이 부지런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든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부에서 결단을 통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네, 시작은 저간에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4대강의 현재 상황, 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다 들었는데 답답하기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진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좀 많이 들게 됐습니다. 예, 박주민의 정수기 오늘은 욕심쟁이 MB가 4대강을 어떻게 악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적폐청산과 정치의 수질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더 하세요. 예, 더 하세요. 욕심쟁이라고는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대불입니다. 대불 영어로. 대불이 뭐죠? DEVIL. 악마라고 그렇죠. 해요. 네. 오늘은 악마 MB와 MB가 4대강 어떻게 악화시켰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대불. 예. 참 답답하네요. 다음 주에도 적폐청산과 정치의 수질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대로 끝내기 아쉬웠던 PD의 추가 질문. 신문에서 거기 다 해체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긴 돌아올까요? 오래 걸린다고 돌아와요. 오래 걸려 돌아와요. 제가 어제 기사를 하나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썼는데 지금 4대강의 본류는 수문이 하나도 안 열리는데 지천의 수문들은 다 열렸어요. 예. 그 이유가 가을에 농번기가 끝나면 수문을 다 열어요. 열죠. 열어서 거기도 똑같이 이 보가 막이다 보니까 오염되고 퇴적된 것을 싹 쓸어내려요. 네. 강이 그래야 돼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을 진짜 생각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생각했다라면은 농부기가 끝나면 수문 다 열어야 돼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인데. 또 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농민들만 또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1년에 1조씩 들어갔다고. 이 정확하게 지금 밝혀진 것만 6,500억 정도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리고 왜 1조냐면 수자원공사가 빚 갚아주는데 3,500억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1조예요. 그러면 그게 해체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해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우리 이제 해체한 다음에 그것도 일종의 복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뭐 복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다시 하고 뭐 이게 자연 보호하면 시간도 걸리고 여러 가지 뭐 그렇게 이제 위부터는 그 부장이 적잖아요. 아래 그 하만보가 보면 이게 바다가 그뭐 이거 어떻게 이제 감이 안 잡혀. 근데 위는 없애면 원래도 되는 거야. 지금 뭐 위에는 복원이 빠르게 돼요. 근데 하루는 위부터 왜냐하면 위부터 깨끗한 건데 오니까 그래서 제가 이 첫 출발은 내가 볼 때는 상류에 영주댐. 저도 올 초에 영주댐을 다녀왔거든요. 네.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영주댐의 문제는 올해 이제 녹조가 어마어마하게 끼었잖아요. 올해 제가 이제 드론을 가서 띄웠어요. 얼마 전부터는 드론도 못 띄우게 다 막아놨어요. 이제 계속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드론도 못 띄우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결국 감추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취재 가면은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막고. 똑같아요. 4대강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기자들 오면은 다 막아요, 지금도. 그런 감추는 행위부터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적폐청산과 정치의 수질 개선을 위한 박주민의 정수기 진행을 맡은 박주민입니다. 오늘도 적폐 온상이라고 할 수 있죠. MB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MB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불만이 있으신데요.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4대강이에요. 이 4대강 사업이 완전히 실패한 사업 아니냐 이렇게 좀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특히 이 사업 때문에 4대강은 녹조 라떼다 뭐 이렇게 불릴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저도 참 답답한데 함께 얘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돈입니다. 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오마이뉴스 김종술 기자님이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아유, 참 이게 답답한 문제인데요. 이상돈 의원님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 리스트에 오르셨다고 해서 최근에 참고인 조사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당시 교수셨는데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셨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건 4대강에 반대했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것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뭐 네. 그거 외에도 제가 MBC PD 수첩 기소하는데 그 기소 까면 안 된다. 뭐 안 이런 된다? 칼럼도 쓰고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제일 큰 게 역시 4대강 사업이라고 생각하죠. 당시 행정소송도 하시면서 4대강 사업 반대하기도 했는데 후에 뭐 국정원이 좀 움직였다 이런 걸 실질적으로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그것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고요. 그 아. 국민소송 제기한 건 2009년 한 10월, 11월이고 예. 제가 지금 피부로 느낀 것은 원세훈이가 국정원장 들어오고 나서 저 개인 블로그 사이트가 아주 지저분한 욕지거리가 많이 올라오고 또 무슨 기사 같은데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연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또 원세훈이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대학 동기잖아요. 대학 동기고 원세훈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저것이 국정원장 되면은 저 네. 틀림없이 정권 안보라고 해서 온갖 짓을 다 할 것이다. 네. 내 확신을 했고 그리고 우리 가까운 대학 동기한테 내가 야 봐라 원세훈이 틀림없이 감옥 간다. 이제 장담을 했죠.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최근에 저 깜짝 놀랐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었고 거기서 민간인 사찰을 대대적으로 했다는 것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처벌도 받았었는데 공직윤리지원관실 설치를 위한 제안을 원세훈 당시 행안부 장관이 했더라고요. 네. 그것이 공직윤리 지원실에서 민간 사찰을 했던 것이 2012년 4.11 총선을 며칠 앞두고 KBS 특종으로 터뜨렸죠. 터졌죠. 예.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좀 유야무야했는데 그때 전 어디까지나 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라서 제가 손속히 진행하는 거기 가서 그게 사실이라면 이명박 대통령 사퇴해야 된다. 그 폭탄 선언을 해서 그걸로 그 논란은 수거들었고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새누리당은 그와 무관하게 총선에서 승리를 했죠. 네. 하여튼 보니까 원세훈이라는 분이 진짜 이 법을 어기면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일들이 참 광범위한 것 같아요. 국정원 또 총리실 산해 그거 등등등. 예. 김종술 기자님은 4대강 사업 이후에 금강의 변화를 매일 관찰하고 계시고 그래서 별명이 뭐 금강 요정이다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 김 기자님 MB 때문에 가산을 탕진했다는 얘기도 듣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당시 지역에서 백제신문 네. 그 대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4대강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안 좋다 보니까 뭐 시내에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까지 강으로 불러서 정책 누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야 됐었고 밀어붙여야 됐었던 건 사업으로 보여진다. 그런 사정이 있을 것이다. 있을 것으로 대체를 추측하고 추측을 있죠. 한다. 네. 예, 그렇군요. 자, 4대강 공사 진짜 그래서 그런지 4년 만에 뚝딱 끝났거든요. 이 청계천 복원하는데도 한 2, 3년 걸렸는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공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던가요? 막 제대로 좀 진행이 됐나요? 공사가 거의 24시간 진행이 됐거든요. 24시간. 네, 야간에 불을 켜고. 그리고 뭐 사고도 많았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도 공주보에 가면은 CCTV가 있는데 당시 그 CCTV가 청와대에서 관리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네, 현장에서 그렇습니다. 일 그리고 하나 못 하나. 네, 그리고 가끔 공사가 중단되면 바로 현장에 전화가 청와대에서 내려왔다. 왜 그쪽 일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너무 급하게 서둘렀죠.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지금 공주보 같은 경우는 차량이 다니는데 네. 준공하자마자 겨울에 시멘트 탓을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제가 손으로 만져도 과자 부스러기처럼 막 와르르 부서져 내렸으니까. 그 정도로 부실 시공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마다 이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도 올 4월까지 보강공사를 했고, 공주보뿐만이 아니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세정보 같은 경우는 16개 보 중에 최첨단 가동보라고 네. 자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가장 빨리 시작해서 가장 먼저 끝났다라고 해서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국가로부터 훈포장까지 받아요. 나머지 하자보수 기간이 5년, 10년인데 세정보만 3년으로 줄여져요. 근데 16개 보 중에 유일하게 수문이 열리는 곳이 세정보예요. 왜? 거기는 전도식 가동보인데 처음에 준공 이후에 수문을 열려고 했는데 수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토사가 쌓여서. 그래서 한겨울에 잠수부가 얼음을 깨고 들어가서 그 청소를 하고 수문을 열고 작년에 4번 열렸어요. 4번 공사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올해 벌써 3번째 수문이 열리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 식인 거죠. 너무 그러니까 수문 열려면 매번 잠수부가 들어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세정보는 올해도 완전 개방을 해야만이 청소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당시 잠수부들이 했던 얘기가 여기 내 평생 직장이다. 그 얘기했던 잠수부가 잘렸죠. 야, 짜증나네요. 이게 뭐 그냥 잘 설비가 되고 잘 설치가 돼서 자동적으로 탁 스위치 열리면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딱 들어가서 다 청소를 해서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해서 감사 결과도 부실 시공이 굉장히 많다고 나왔어요. 2번째 감사 때. 근데 이제 당시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결국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건데 자신들이 만든 자료로 자신들의 과오를 덮을 수 없는 거죠. 일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지적됐던 것마저도 다 덮어졌던 게 사실인 거죠. 네, 근데요, 네. 그 4대강 사업은 우리가 부실 시공했다고 해서 부실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럼 완벽하게 시공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일종의 프레임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계속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논리가 돈이 계속 말이에요.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은 처음부터 애당초 해서는 안 된 것이고 이 돈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고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차라리 부시는 게 나았습니다. 부셔버리게 편하니까. 좀 진짜 튼튼하게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거. 네. 아니, 말씀하신 김에 좀 여쭤보겠는데, 과거에 중앙하천관리위원회 위원 생활을 하셨었잖아요. 6년 했습니다. 네. 과거의 하천관리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런 4대강 방식? 뭐 전혀 네. 딴 얘기죠. 그리고요, 국토부 자체가 그 공사하기 전에도 2000년 뭐 몇 년 초에 이미 4대강 본류는 정비가 대체로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4대강 본류 정비는 이미 대충 이미 끝났다. 끝났다 그랬고 이제는 좀 작은 하천들 보면은 지류, 뭐 지천들. 건천화되어 있으니까 뭐 돌멩이에 쌓여서 물이 안 흐르게 되고 그리고 홍수나면은 안양천 이런 거 그렇게 했던 거죠. 이건 전부 거짓말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라 보면 돼요. 4대강에 대해서 전부 논리. 그럼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한 2007년 뭐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네, 수돗물 정화 기술이 우리나라는 워낙 뛰어나서 다 가능하다. 정화 기술이 뛰어난 게 아니고 약품 투입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수돗물이 이 수돗물이 아니고 약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 약물이라고 그러니까 꼭 좋은 것 같이 들려요.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간. 왜 그러냐면 제가 정부를 사실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네. 그 신뢰하지 못한 게 4대강 사업 초기부터 계속해서 속여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2012년도부터 내가 강물을 먹기 시작했어요. 이 강물을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드시기도 하고. 1년에 5차례, 6차례를 먹어요. 네. 2012년도, 13년도만 해도 먹고 탈이 안 났어요. 물이 2급수였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14년도부터 배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드시죠. 사시긴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만큼 강에 사는 사람들은 절실해요. 알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믿음을 좀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요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명박하고 박근혜 정권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를 3번 했어요. 네. 처음은 2011년 1월인데 이때 좀 기억나시나요? 이 의원님이 단장을 하셨었는데 국민소송단.
그건 제가 이제 국민소송 그때 제가 이제 공동대표를 했죠. 네. 근데 뭐 그 당시 감사원 의미가 없고 그나마 의미가 없었나요? 네, 그나마 조금 의미 있었던 것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감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당시 새누리당 내에서 친일 계열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 들어온 다음부터는 그나마도 다 없어져 버렸죠. 네. 없던 거 돼버렸죠. 첫 번째 감사는 이명박 대통령 때였는데 사실상 면죄부를 줬고 그렇죠. 두 번째 감사는 박근혜 정부 때 있었는데 주로 부실 시공에 대한 걸 초점으로 맞춰서 감사를 했는데 부실하다라는 결론은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충분하게 감사 안 됐다는 평가를 좀 받고 있고 세 번째 감사가 이제 하청을 주는 과정에서의 어떤 불공정이나 또는 불법 행위 없었냐라고 했는데 거기서도 뭐 큰 것들은 안 나왔던. 처음에 좀 바뀌는 것도 있었죠. 네. 그래서 관계되는 건설회사, 관국공사 좀 제안을 받고 그랬는데 나중에 다 풀어졌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네 번째 감사를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감사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입들을 안 연답니다. 그게 사실 감사도 전혀 믿지 못하는데 감사원으로 못 믿을 필요가 있다. 왜? 믿지 말 필요가 저 있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당시 참여했던 소장들도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만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정부로부터 당시 준설하는데 수중 준설 비용을 받았다. 수중 준설과 육상 준설의 비용이 한 서너 배 차이가 난다. 근데 시간상 밀어붙여야 되니까 정부에서 밀으라고 해서 육상 준설했다. 그것만 해도 감사감이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박근혜 정권에서 했을 때도 녹조 문제가 지적됐고 이런 감사가 이루어지지만 사실상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현장에서는 뭐 감사가 이루어지는지 전혀 몰라요. 사실은 이런 문제 얘기도 있어요. 지금 감사원의 핵심 간부들이 예전에 4대강 감사를 했던 사람들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번에 다시 감사하면서 예전 감사가 잘못됐다. 예전 감사가 부실했다. 얘기하기가 또 어렵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게 참 답답해요. 그래서 감사를 네 번째 하는데도 또 제대로 된 감사 결과가 안 나오면 참 답답한데 전반적으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유지되면서 있는 문제들은 아직까지 어느 구석에나 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4대강 사업의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 4대강 사업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승진하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활동이라는 목적으로 불러서 4대강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기사를 썼더니 시청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니 왜 나라에서 하는 국책 사업을 당신이 지역신문이 반대를 하느냐. 네. 그 다음날 다시 또 민방위 교육장에서 성인들 상대로 4대강 홍보를 하고 다시 또 썼더니 지역의 광고 업체에서 계속해서 협박 전화가 오고 결국 우리 직원들도 힘들어지고 같이 있는 직원들도 대표님 4대강 뭐하게 그런 걸 해서 신문사 말아먹을 일이 있느냐라고 기자들이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그날부로 광고국을 없애버렸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누적적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신문이 정상적으로 발행이 안 되고 한 1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이제 문을 닫게 되니까 저로서는 좀 홀가분했어요. 직원들 급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가던 게 저 혼자 쓰는 비용만 나가면 되니까. 그래서 당시 이제 뭐 시민 기자로 등록돼 있던 오마이뉴스에 글을 쓰기 시작했던 거죠. 홀가분 하시겠네요. 직원. 근데 그것도 말단에서 벌인 일이 아니고 다 그 위에서 지시한 것 겁니다. 당시에 저희 사무실에 경찰서 정보과에서 매일 나와서 상주하다시피 했었는데요. 그 직원들 얘기가 국정원, 청와대 행정관이 당시 공주경찰서에 내려와 있었거든요. 당신 이야기 계속 나온다. 그만해라 할 정도로 계속 협박을 해왔죠. 네. 아니 뭐 보니까 국정원이 4대강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이 수시로 등장해요. 네, 4대강에 대해서 홍보해라, 뭐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실제로 그래서 4대강에 반대하는 교수분들
성향을 사찰했다는 의혹 보도도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의 주민들까지도 접촉을 해가지고 막 설득하려고 시도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그 원세훈 지시강조 말씀 보면 4대강 사업의 컨트롤 타워예요. 장마 뭐 오기 전에 뭐 공사 빨리 끝내도록 뭐 독려하라. 뭐 국정원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왜 이명박 전 대통령 MB가 4대강 사업에 목을 맸느냐. 원래 그 대운하 그렇죠. 대운하 공약 그 냈었죠.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서 그것도 그야말로 헛점 많은 거 억지로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구 여권에서도 이 당선돼서는 이 대운하 같은 거 하면 안 되는 거다. 뭐 설마 그거 하겠냐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촛불시기 때문에 운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것이 2007년 대선 그리고 그 앞선 그 한나라당 경선과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경선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일단. 그리고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이제 경선 후보는 뭐 돈도 없거니와 자발적인 지지자들로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한나라당 경선에서 박근혜 대표가 패배하게 된 것은 아마 그 자금력 또 큰 원인이라고 박근혜 지지층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해 보면 처음에 운하를 하겠다라고 했다가 촛불 시위가 있으니까 운하를 포기하고 홍수 조절이라든지 가뭄 대비를 위한 4대강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사업 목적을 바꿔서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했던 속내는 이거? 건설업계에 일단은 많이 줄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던가로 보고 많이 통설이죠. 통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당시 현대건설의 주관사료에서 이미 대운하 기획단 같은 게 있었다고 그러죠. 네. 촛불시위 때 해체했다가 다시 부활시켰죠.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거 뭐 어차피 설이긴 설이지만 정리해 보면 경선과 대선 과정에 생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누수를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홍수를 대비하거나 물을 축적해 놓으려는 게 아니라 경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생긴 경제 무렵에 이미 4대강 본류 정비는 끝났다 끝났고 네. 건천화되어 있는 지류들 지층들 이런 것들만 좀 그렇죠. 지천 정비가 이제 부족하다고 그랬던 거죠. 그 4대강에는 보면 저수지 수문 같은 거 잘 돼 있어요. 결국 제가 생각해도 4대강 사업 뭐 흐르는 물에 볼을 막아서 수지를 살리겠다라는 것은 제가 아는 한 현존하는 기술로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은 결국 뭐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이명박 대통령이 사이비 교주와 같은 말을 했던 거고 뭐 학자, 언론, 전문가들이 거기에 부안해서 국민들을 속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흐르는 물을 어항에다 가둬놓고 어항에 있는 물을 계속 개선하겠다. 또는 흐르는 물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항에 가둬놓겠다. 뭐 비슷한 비유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4대강 보호 건설이 끝나고 나서? 직접 관찰하셨잖아요. 가장 첫 번째 발생했던 게 준공하자마자 2012년도에 물고기 떼죽음이 났었죠. 네. 당시 현장에서는 10일간 그리고 현장에서 공식적인 떼죽음은 13일간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환경부가 10일간이라고 축소했던 거고 덮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 제가 한 마리 두 마리 헤아렸던 마리수만 60만 마리 정도예요. 60만 마리 다 세셨어요? 당연히 셌죠. 왜? 참 대단하시다. 제가 매일매일 기사를 썼으니까 이걸 다 세진 않았는데 이 자루로 담아오잖아요. 네. 자루를 헤아리고 그 자루 중에 서너 자루를 풀어서 마리수를 헤아리면 나와요. 평균으로? 예. 그렇게 해서 했던 게 60만 마리 정도.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 그 후에 그 생선 먹을 수 있던가요? 정신과 치료를 잘 못 받으셨대요. 먹어요. 그렇죠. 예. 그때 제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녹조가 생겼죠. 바닥에 이제 이 물이 흐르지 않다 보니까 뻘이 쌓였던 거죠. 뻘이 쌓이다 보니까 메탄가스가 올라오는 거고, 사급수 실지렁이도 나오는 거고, 큰빛 이끼벌레라고 하는 그 큰빛 이끼벌레도 제가 찾아보니까 세계적으로 큰 게 축구공 크기예요. 근데 금강에서 3m 50짜리가 나왔어요. 3m 50이요? 예. 4명이서 들고 나왔어요. 고래 수준인데. 고래. 그리고 이 책상만한 이끼벌레가 나와요. 그 정도로 유속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원님, 그럼 녹조는 진짜 유속하고 가장 관련이 큰가요? 관련이 크죠. 네. 그리고 녹조가 우리나라에
없었던 건 아니죠. 여름에 푹푹 찌면은 그 대청호 지역에 그 이제 좀 수변 지역 같은 데 있었고 네. 그 북한강에서는 의암댐 같은 경우에 녹조가 많았고 그 낙동강 그 하류에도 본류보다는 가상사리 같은데 물이 좀 안 흐르고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있죠.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한여름에 좀 더울 때 좀 일시적 그런 것이죠.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사대강 사업 해서 안 된다고 봤지만은 요새 녹조 상황은 이렇게까지 심하려고는 아마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네. 아니 왜냐면은 녹조 같은 거 눈에 보이니까 보호 만들고 나서 녹조 확 늘어버리면 정부도 좀 곤란스러울 것 같은데. 아니 그 예상은 했지만은 이렇게 심하리라고는 좀 그러니까 지금- 그 보통 예상했던 것보다 피해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녹조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현장에 살잖아요. 네. 현장에서 보는 거는 녹조라기보다는 남조류 수치가 높아요. 남조류는 결국 독성 물질이잖아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특히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일본에 있는 세계적인 조류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조사를 했어요. 네. 낙동강, 영산강, 금강.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세계 보건기구 먹는물 기준 낙동강 같은 경우는 360배, 영산강은 240배, 금강은 320배 초과된 걸로 나왔어요. 그리고 엄청난 양의 남조류 수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2년도에 물고기 떼죽음이 났을 때도 정부는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4대강 사업과 무관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지금 남조류 수치가 그렇게 높아지지만 정부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